1977년 지독하게 비가 쏟아지던 여름밤, 검은 장막을 씌운 듯한 하늘에서는 거대한 슬픔처럼 빗줄기가 쉴 새 없이 땅으로 내리꽂혔다. 번개가 밤의 정적을 가를 때마다 낡은 보육원 건물의 희미한 윤곽이 잠시 드러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곤 했다. 그 순간 한 여인의 그림자가 빗속을 뚫고 보육원 정문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품에는 낡고 값싼 담요에 쌓인 커다란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바구니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토해내듯 갓 태어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터져 나왔다. 여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바구니를 차가운 돌계단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바구니 안에는 똑같이 생긴 3명의 사내아이가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울고 있었다. 4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가운 공기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특수부 검사실. 권태준 검사는 서류 더미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의 책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는 법과 원칙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남자였다.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였고 과거는 돌아볼 가치 없는 폐기물이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그의 완벽한 인생의 유일한 흠이었고 그는 그것을 지우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 더 치열하게 살았다. 차장님, 신화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 자료입니다. 수사관이 내민 파일을 받아든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신화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대한 재벌. 그 꼭대기에는 철의 여왕이라 불리는 한영란 회장이 있었다. 이번 수사는 그의 검사 인생을 건 가장 큰 사건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변두리. 재개발의 바람이 비껴간 낡은 동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목공소 안에는 부드러운 나무 향기가 가득했다. 박진우는 낡은 작업대 앞에서 온기가 박힌 나무 조각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그의 투박한 손길에는 나무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보육원에서 자라 18배 세상으로 나왔다. 기댈 곳 하나 없던 그를 거두어 준 것은 지금은 고인이 된 목공소 주인, 그의 양아버지였다. 그는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다. 언젠가 흩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로 버텨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목공소는 재개발 부지에 포함되어 곧 헐릴 위기였고 그는 목공소를 지키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오늘도 먼지 쌓인 서랍 속 자신을 감싸고 있었다는 낡은 비단 담요 조각을 만져보는 것뿐이었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은 담배 연기와 고함 소리로 자욱했다. 차민호 형사는 밤샘 수사로 헝클어진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겼다. 책상 위에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 파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 역시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운 좋게 HD 이한 경찰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그는 두 형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았다. 그는 세상의 모든 버려진 것들에 대한 부채감을 느꼈고 그래서 미제 사건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선배, 또 그 뺑소니 사건입니까? 단순 사고로 종결된 지가 언젠데. 후배 형사의 말에 그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단순 사고 피해자는 수십 년간 한 보육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런 기록이 없어. 이건 뭔가 있어. 그는 책상 위 사건 현장 사진을 노려보았다. 낡은 리어카와 그 옆에 쓰러진 노인,
평범해 보이는 사고 현장이었지만 그의 예리한 직감은 그 이면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 비밀의 끝에 48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세계의 다른 인생, 세계의 다른 운명이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려 서서히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차민호 형사는 낡은 목공소의 문턱에서 잠시 망설였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매캐한 도시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향긋한 나무 냄새가 그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톱밥들을 금가루처럼 반짝이게 했다. 계십니까? 서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작업대에서 등을 보이고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이상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앨범 속에서 본 희미한 사진처럼 아련한 느낌이었다. 그 남자가 바로 박진우였다. 그는 손에 묻은 톱밥을 털어내며 민호에게 다가왔다. 경찰서에서는 무슨 일로? 그의 목소리는 그가 다루는 나무처럼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형사의 날카로운 눈빛 속에서 어딘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민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수사관의 본분으로 돌아왔다. 얼마 전 이 근처에서 있었던 뺑소니 사고 때문에 왔습니다. 목격자가 있다고 들어서요. 그는 사고 현장 사진을 꺼내 보이며 질문을 시작했다. 진우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의 증언은 명료했다. 그는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큰 충돌 소리를 들었고 창문 밖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황급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진술은 민호가 가지고 있던 막연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차량 번호나 다른 특징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민호의 끈질긴 질문에 진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순식간이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진우의 선한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며칠 전 언론 브리핑에서 보았던 한 검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같은 시간 권태준 검사는 그의 사무실에서 신화그룹 재개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류에 적힌 수천억 원의 사업비와 복잡한 법률 용어들 속에서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한영란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입증하여 그녀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었다. 이 부지는 어떻게 된 건가? 그가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곳은 신화그룹이 매입하려는 재개발 부지였고 아직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은 몇몇 상가와 주택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 명단의 가장 마지막 줄에 박진우 목공소라는 이름이 있었다.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버티고 있는 모양입니다. 법적으로는 강제 철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사관의 보고에 태주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박진우는 그저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하나의 문제일 뿐이었다. 그 이름의 주인이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핏줄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차민호는 뺑소니 차량이 신화그룹의 자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그가 수사를 더 진행하려 하자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검찰에서 신화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단독 수사가 중단된 것이다. 분노한 민호는 곧장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특수부 검사실 복도에서 그는 마침내 권태준과 마주쳤다. 태준은 막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조금 전 스쳐 지나가며 보았던 목수와
너무나도 닮은 얼굴. 민호는 다시 한번 강한 기시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태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어린 권유는 진우의 따뜻함과는 정반대였다. 서부서 차민호 형사입니다. 신화그룹 뺑소니 사건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앞을 가로막았다. 태준은 귀찮다는 듯 그를 훑어보았다. 그 사건은 저희 특수부에서 병합하여 수사할 겁니다. 경찰은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시죠.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비자금 수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눈에는 정의감과 분노가 이글거렸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을 경멸했다. 사건의 경중은 내가 판단합니다. 법과 절차에 따르시죠, 형사님. 두 남자는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노려보았다. 똑같이 생긴 날카로운 눈매와 고집스러운 턱선이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동질감과 동시에 강한 반감을 느꼈다. 마치 거울 속에 자신과 싸우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보이지 않는 실이 마침내 세 남자를 하나의 사건으로 엮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실의 끝에 어떤 진실이 묶여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차민호의 신경을 짓눌렀다. 그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인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노인의 모습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늙은 곤충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그의 직감은 점점 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노인의 신원을 조회했지만 수십 년간 보육원에서 꾸준히 일을 해왔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가족도, 주소도, 심지어 정확한 이름조차 불분명했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 같았다. 그때였다.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마른 나뭇가지 같던 손가락이 움직였다. 민호는 즉시 의사를 불렀고 중환자실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헤매다 민호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노인의 마른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민호는 노인의 입가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댔다. 어르신, 정신이 드세요. 저를 아시겠어요? 그의 간절한 물음에 노인은 마지막 남은 모든 기력을 쥐어짰다. 그리고는 민호의 팔을 붙잡는가 싶더니 그의 귓가에 거의 바람소리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새, 아이,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의 눈은 영원히 빛을 잃었다. 심장 박동을 알리던 모니터의 그래프가 길고 단조로운 직선으로 바뀌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새 아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마지막 말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다. 평생을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한 노인이 남긴 너무나도 절박한 유언처럼 들렸다. 경찰서로 돌아온 민호는 노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종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달아빠진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성경책,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라디오가 전부였다. 평생을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온 한 남자의 인생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바로 그때 그의 손끝에 옷가지와는 다른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손수건만한 크기의 작은 비단 조각이었다. 색은 바래고 가장자리는 해졌지만 고급스러운 문양과 부드러운 감촉은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었다. 노인의 초라한 유품들 속에서 그 비단 조각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마치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보석 같았다.
민호는 비단 조각과 함께 낡은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낡은 보육원 건물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한편 박진호는 며칠째 잠을 설쳤다. 목공소를 지키기 위해 빌린 사채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재개발 철거 용역 업체 직원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그를 협박했다. 그는 결국 돌아가신 양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어쩌면 돈이 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다. 그는 작업장 구석에 놓인 낡은 오동나무 괴짝을 열었다. 괴짝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아껴 쓰던 손때 묻은 연장들과 낡은 작업복이 들어있었다.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의 땀 냄새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것 같았다. 그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먼지를 닦았다. 괴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천에 곱게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천을 펼치는 순간 진우의 숨이 멎었다. 그것은 작은 비단 조각이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몸을 감싸고 있었다는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는 수만 번도 더 만져보았던 그 비단 조각을 손에 쥐었다. 부드러운 감촉이 그의 거친 손바닥을 감쌌다. 늘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가족 찾기.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막연함은 간절함으로 바뀌고 있었다.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는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만 했다. 서울의 각기 다른 공간에서 두 남자는 똑같이 생긴 낡은 비단 조각을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차민우에게 그것은 한 노인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 유일한 단서였다. 박진우에게 그것은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을 유일한 희망의 실마리였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자신들이 쥐고 있는 희망과 단서가 실은 하나의 운명으로 연결된 같은 조각이라는 사실을. 권태준의 검사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마주 앉은 차민호 형사를 무감정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경찰, 특히 감정적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강력계 형사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법은 감정이 배제된 이성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래서 그 뺑소니 사건의 배후에 신화그룹이 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민호는 그의 냉정한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감정을 앞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노인의 유품에서 발견한 빛바랜 사진과 비단 조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피해자는 수십 년간 신화그룹이 후원하던 한 보육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분의 유품입니다. 신화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비단 손수건이죠. 민호의 말에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신화그룹의 로고가 박힌 비단 조각을 집어들었다.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다. 고작 이런 걸로 신화그룹을 엮겠다는 겁니까? 태준은 비웃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영란 회장이 유독 그 낡은 보육원에 오랫동안 후원을 해왔다는 사실은 그도 알고 있었다.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다. 두 사람은 마지못해 공조수사를 시작했다. 태준은 자신의 수사팀을 통해 신화그룹을 압박했고 민호는 발로 뛰며 48년 전 보육원의 흔적을 추적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호는 태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며칠 전 목공소에서 만났던 박진우라는 남자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같은 시각 박진우는 결국 목공소를 비워주기로 결정했다.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철거 용역들의 협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텅 빈 작업장 한가운데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공간,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허름한 식당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시켰다. 고된 하루의 끝,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식당 구석의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멀게만 들렸다. 그는 쓴 소주를 털어놓으며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 그 순간 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화면 속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날카로운 눈빛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권태준 검사.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다. 진우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주위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텔레비전 화면 속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만이 그의 세상 전부를 차지했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고집스러워 보이는 턱선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법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초라한 작업복과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가슴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희망일까? 아니면 절망일까? 한편 경찰서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던 민호 역시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 권태준 검사와 며칠 전 만났던 박진우 목수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번갈아 떠올렸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였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권태준 검사의 프로필을 검색했다. 그리고 그는 권태준 검사 역시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랐지만 똑같은 얼굴을 한 두 남자, 그리고 그들을 이어주는 낡은 보육원과 신화그룹, 여기에 죽은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새 아이라는 말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하고도 거대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민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역시 보육원에서 자랐다. 어쩌면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은 바로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다. 차민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 같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에 띄워놓은 두 남자의 사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 명은 값비싼 양복을 입은 냉철한 검사, 다른 한 명은 낡은 작업복을 입은 선량한 목수. 사는 세상도, 풍기는 분위기도 전혀 달랐지만 그들의 얼굴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어쩌면 이건 미친 짓일지도 모른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단순히 닮은 사람일 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죽은 노인이 남긴 새 아이라는 마지막 말과 권태준 검사 역시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것이 만약 진실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살인사건 수사가 아니었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다. 확인해야만 했다. 눈으로, 과학으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는 동기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묻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목표는 박진우였다. 그의 DNA를 확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진우는 이미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경찰에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둔 상태였다. 민호는 그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실종 가족 찾기 센터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그의 유전자 정보를 합법적으로 확보했다. 문제는 권태준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롭고 의심 많은 검사 중 한 명인 그의 유전자를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확보해야만 했다. 민호는 며칠을 고민하며 그의 동선을 파악했다.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능했다. 그의 예리한 감각은 아주 작은 이물질조차 감지해낼 것이었다. 결국 민호는 가장 위험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새로운 증거를 보고한다는 핑계로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태준의 검사실. 그는 일부러 복잡한 사건 자료들을 늘어놓으며 태준의 시선을 서류에 고정시켰다. 태준은 민호가 가져온 자료를 검토하며 무심코 책상 위에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셨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호는 보고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태준의 책상 옆에 있는 작은 휴지통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이 들고 있던 빈 커피컵을 버리는 척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태준이 방금 마신 종이컵을 함께 낚아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티끌 하나 없이 평온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진전이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는 태준에게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고 검사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그의 등 뒤로 태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가방 안에는 48년의 세월을 뛰어넘을지도 모를 진실의 조각이 담겨 있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처럼 길었다. 민호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폭우가 쏟아지던 밤, 낡은 보육원 앞에 버려졌을 이름 모를 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쩌면 그 울음소리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마침내 국과수 동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호야, 너 이거 진짜냐? 혹시 무슨 사건이야? 동기의 목소리는 흥분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결과만 말해줘.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잠겨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형제 관계일 확률 99.99%.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기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민호는 사무실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99%. 그것은 더 이상 가능성이나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줄 알았던 자신에게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있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2명이나. 기쁨보다 거대한 혼란과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한단 말인가.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가난한 목수와 과거를 지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냉혈한 검색에 이 진실이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가 될까? 그는 며칠을 더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진실을 마주할지 외면할지는 그들의 몫이었다. 자신은 그저 판을 깔아줄 뿐이다. 그는 먼저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찾을 수도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며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태준에게는 뺑소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했다. 는 거짓말로 그를 약속 장소로 불러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변의 낡은 카페였다. 먼저 도착한 진우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값비싼 세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고 태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카페 안의 진우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차 형사,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용의자라던 사람은 어디 있고 왜 이분이 여기 있는 겁니까?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카페의 정적을 깼다.
진우 역시 자신과 똑같이 생긴 태준의 모습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남자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울을 사이에 둔 것처럼 똑같은 얼굴이 서로를 향해 서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비장함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두 남자 사이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왜 두 분을 이곳에 오시라고 했는지 이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세 남자의 시선이 테이블 중앙에 놓인 하얀 봉투에 동시에 꽂혔다. 그 얇은 종이 안에는 48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의 무게와 세 남자의 기구한 운명이 함께 봉인되어 있었다. 카페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의 물결만이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서류 봉투는 세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마친 조용한 폭탄과도 같았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건 서류를 보듯 차갑고 분석적인 눈으로 봉투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경멸이 섞인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차민요 형사, 이게 무슨 유치한 수작이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공기를 갈랐다. 신화그룹 수사를 방해하려는 한영란 회장의 새로운 시도인가? 아니면 형사님 개인의 공명심이 만들어낸 어설픈 연극인가? 그의 세상은 법과 증거, 그리고 논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에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균열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부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즉 사건과 음모의 틀 안에 가두려 했다. 반면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형제, 평생을 꿈속에서만 그려보았던 그 단어가 현실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러나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형제라니요. 우리가 정말 형제라는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희미하게 떨렸다. 기쁨과 동시에 48년의 세월에 대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왜 이제서야, 우리는 왜 이토록 긴 시간을 홀로 견뎌야만 했을까? 그의 눈에는 간절한 희망과 깊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차민효는 두 사람의 극명한 반응 사이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이건 장난이나 음모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친형제 관계 확률 후 99.9%.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세 사람의 눈앞에 드러났다. 태준은 결과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종이 위의 글자들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의 이성은 이 숫자를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완강하게 저항했다. 서류 따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그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감정이 북받친 진우가 자신도 모르게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 바람에 그의 낡은 셔츠 소매가 살짝 걷어 올라가며 팔뚝 안쪽에 새겨진 작은 별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다. 그것은 어릴 적 보육원에서 장난을 치다 생긴 상처였다. 민호의 시선이 그 흉터에 꽂혔다. 그 역시 어릴 적 입양 서류에서 자신의 몸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다는 기록을 본 기억이 났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혹시 검사님도? 태준은 그들의 시선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천천히 자신의 양복 소매를 걷어 올렸다. 완벽하게 다려진 와이셔츠 소매 아래 그의 희고 단단한 팔뚝 안쪽에도 똑같은 모양의 희미하지만 선명한 별 모양의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3개의 흉터. 세월의 흔적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모양과 위치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보다 더 강력하고 그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였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겪었던, 그러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유년의 아픈 흔적이자 지울 수 없는 운명의 낙인이었다. 권태준의 얼음 같던 표정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팔에 새겨진 흉터와 두 남자의 팔에 새겨진 흉터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법조항과 논리의 체계가 한순간에 정지했다. 그의 심장이 48년 만에 처음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는 3 남자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다시 바라보았다. 더 이상 검사와 목수, 그리고 형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지난 48년간 홀로 견뎌온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다. 그들은 형제였다. 왜?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깊은 혼란과 고통으로 잠겨 있었다. 우리는 왜 버려져야만 했지? 그 질문은 3 남자의 가슴에 동시에 박혔다. 개인적인 복수와 정의 실현을 위해 시작했던 2개의 사건은 이제 그들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기 위한 하나의 절박한 여정이 되었다. 그들의 공통된 적, 신화그룹의 한영란 회장. 그녀가 바로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임이 분명해졌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3 남자의 눈빛에는 슬픔을 넘어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싹트고 있었다. 한강변의 낡은 카페에 내려앉았던 무거운 침묵은 흩어졌지만 그보다 더 짙고 서늘한 결의가 3 남자의 가슴속에 자리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어색한 타인이 아니었다. 48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마침내 하나의 운명으로 묶인 형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첫 번째 회의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철거 직전의 박진우의 목공소였다. 권태준의 차갑고 이성적인 검사실도, 차민호의 어지럽고 분주한 경찰서도 아니었다. 부드러운 나무 향기와 이제는 주인을 잃은 낡은 연장들이 가득한 그곳은 3 남자의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일단 우리가 가진 단서들을 다시 정리해보죠.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권태준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의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비단 조각과 빛바랜 보육원 사진이 들려 있었다. 차민효는 수사 노트를 펼쳤다. 피해자인 노인은 한평생 해송보육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육원의 가장 큰 후원자는 신화그룹, 정확히는 한영란 회장 개인이었죠. 노인이 죽기 직전 남긴 말은 새 아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박진우는 말없이 2 동생을 바라보았다. 검사와 형사,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동생들이 낯설면서도 든든했다. 그는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에 들린 똑같은 비단 조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겠죠. 3개의 비단 조각이 나란히 놓였다. 세월에 바래고 해졌지만
그 문양과 재질은 명백히 하나였다. 태주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48년 전 해송보육원의 모든 공식 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며칠 뒤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보육원은 20년 전 화재로 모든 서류가 소실되었고 관련자들은 대부분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겁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한영란 회장의 치밀하고 잔인한 손길이 느껴졌다.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면 비공식적인 기억을 찾아야만 했다. 그 역할은 차민호의 몫이었다. 민호는 며칠 밤낮으로 보육원 주변을 탐문하고 흩어진 관계자들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대부분은 허사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보육원의 옛 간호사를 찾아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지만 민호가 보여준 비단 조각을 본 순간 그녀의 초점 없는 눈에 희미한 빛이 떠올랐다. 수기, 아가씨. 할머니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주 예뻤지. 회장님 댁에서 일하던 불쌍한 아가씨. 그녀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수키라는 이름과 회장님 댁이라는 단어는 분명했다. 민호는 즉시 그 이름을 태준에게 알렸다. 윤수키, 마침내 그들이 찾던 어머니의 이름일지도 모르는 첫 번째 실마리였다. 태준은 검찰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윤수키라는 이름의 여성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동명이인은 수십 명이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48년 전의 흔적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다. 좌절감이 목공소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진우가 입을 열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큰 곳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의 말에 태준과 민호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회장님 댁에서 일했다면 회사 기록이 아니라 집안의 개인적인 기록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옛날에는 그런 걸 따로 관리했을 테니까요. 그의 순박한 질문이 두 전문가의 머리를 번쩍 뜨이게 했다. 태준은 즉시 수사관에게 신화그룹 창립 이전 한영란 회장 일가의 개인 고용인 기록을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했다. 수십 년 묵은 먼지 쌓인 창고에서 마침내 손으로 쓴 낡은 장부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장부의 한 페이지에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숙희, 1975년 입사, 직책 가사도우미, 1977년 퇴사 사유, 개인 사정. 퇴사 날짜는 그들이 태어난 직후였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완벽하게 맞춰졌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은 윤숙희의 마지막 행방이 한영란 회장 자택으로 기록된 이후 그녀의 삶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증발했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세 형제는 침묵했다. 그들의 어머니는 한영란이라는 거대한 벽 뒤에 갇혀 있었다.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 견고하고 잔인한 벽을 그들 세 사람의 힘으로 부수고 들어가는 것. 그곳에 어머니가 있든 아니면 어머니의 슬픈 진실이 있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운명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철로 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권태주는 그의 어머니를 그리고 그의 인생을 지워버린 여자 한영란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한영란은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의식이나 불안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뺏고 있는 이 젊은 검사를 향한 오만함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귀찮은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조사실 박복되는 박진우와 차민호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차갑고 단단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들은 48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실과 마주하고 있을 형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영란 회장님, 신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태주는 철저히 감정을 배제한 검사로서의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만큼이나 차가웠지만 그 이면에는 48년 묵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인정이라니,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사소한 관행일 뿐입니다. 권 검사께서는 너무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계시는군요. 한영란은 가볍게 웃으며 그의 질문을 일축했다. 그녀에게 수천억의 비자금은 흠조차 되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해송보육원 후원금 장부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회장님 개인 명의로 막대한 금액이 후원되었더군요. 보육원이라는 단어에 한영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태주는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리고 그 보육원에서 평생을 일했던 한 노인이 얼마 전 뺑소니 사고로 위장된 살해를 당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일입니까? 내가 알아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조금 전의 여유는 사라져 있었다. 태주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주 오래된 손으로 쓴 고용인 명부 사본이었다. 그는 그 종이를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윤숙희, 이 이름을 아십니까? 그 이름이 태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한영란의 완벽했던 가면이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태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치 심장에 칼을 꽂듯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48년 전 회장님 댁에서 일했던 당신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던 그 여자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영란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죄책감이 아닌 섬뜩할 정도의 자기 합리화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 천한 계집이 감히 내 아들의 아이를 가졌어. 우리 집안의 미래를, 내 아들의 앞길을 망치려 했단 말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었다. 모든 것이 가문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48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들의 아이를 가진 숙희에게 낙태를 강요했지만 그녀가 몰래 도망쳐 아이 셋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분노. 갓 태어난 아이들을 빼앗아 비가 쏟아지던 밤 보육원 앞에 버렸던 그 순간. 그리고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숙희에게 평생을 유령처럼 숨어 살라고 협박했던 잔인한 세월까지 나는 내 아들과 내 가문을 지키기 위해 어미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너희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들이었어. 내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지. 그녀는 태준을 향해 도끼서린 저주를 퍼부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추악했다. 자신들은 그저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지워져야 할 오점이었던 것이다. 검사로서 그는 승리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아들로서 그는 철저히 패배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한영란의 자백은 진실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더 깊은 고통의 시작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윤숙희를 보았다고 진술한 곳은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에 위치한 작은 수녀원이었다. 한영란은 그곳에 얼마간의 돈을 주며 윤숙희가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살아있대, 죽은 것처럼.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세 형제는 강원도를 향해 차를 몰았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라디오도, 대화도 없었다. 오직 마른 엔진 소리와 세 남자의 복잡한 숨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웠다. 권태주는 굳은 얼굴로 운전대만 잡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법조항 대신 4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였다. 이제 와서 그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뒷자리에 앉은 차민호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연 사람이었다. 만약 자신이 그 뺑소니 사건을 파헤치지 않았다면 어쩌면 모두는 계속 평화롭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박진우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거세게 뛰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낡은 비단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평생을 그려왔던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자신들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는 수만 가지 질문을 삼키며 애써 눈물을 참았다. 몇 시간을 달려 차는 마침내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수녀원 입구에 도착했다. 낡고 소박한 건물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한 채 깊은 산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세 남자는 차에서 내려 약속이라도 한 듯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수녀원 안뜰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가꾸어진 밭에서 허리가 굽은 한 노파가 호미로 땅을 고르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세월의 서리를 그대로 맞은 듯했다. 수녀들은 그녀를 테레사 자매님이라고 불렀다. 세 남자는 그 노파의 뒷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밭으로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노파가 천천히 허리를 펴고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진우와 태주는 숨을 멈췄다. 그들의 얼굴 윤곽이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그곳에 남아 있었다. 노파는 낯선 남자들의 등장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누구신데 여기까지 오셨소?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 침묵으로 잠겨 있었고 흙처럼 거칠었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 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비단 조각이 들려 있었다. 혹시 이 물건을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노파, 윤숙희는 민호가 내민 비단 조각을 보는 순간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48년 동안 잊으려 발버둥 쳤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의 편린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비단 조각에서
세 남자의 얼굴로 천천히 옮겨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아, 안 돼.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으면 안 돼. 너희가 위험해져. 그녀는 기쁨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한영란의 저주가 4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었다. 여머니, 그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 한마디에 수키가 평생을 쌓아 올린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미안함, 그리움, 원망, 사랑.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울음소리가 수녀원의 고요한 정적을 갈랐다. 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다. 민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늘 냉정하기만 했던 태준의 눈에서도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48년 만의 재회는 행복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함께 아파하는 깊고 진한 눈물의 강이었다. 그날 오후 수녀원의 작은 기도실에서 윤숙희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지나온 삶을 털어놓았다. 한영란의 협박 때문에 아들들이 위험해질까봐 평생을 숨어 지내야 했던 고통의 세월. 멀리서 아들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던 그리움. 그녀의 포기는 외면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사랑이었던 것이다. 네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오랫동안 함께 울었다. 법정 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석에 앉은 한영란 회장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과 위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그녀의 왕국은 그녀 자신의 탐욕과 잔인함으로 인해 한 줌의 재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검사석에선 권태주는 마지막 논고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읊는 법조문 하나하나에는 48년 묵은 한과 뒤늦게나마 어머니와 형제들을 위해 실현해야만 하는 아들로서의 절박한 정의가 담겨 있었다. 결국 한영란과 그녀의 아들, 그리고 범죄에 가담했던 모든 이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대한 비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권태주는 검사로서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는 법의 이름으로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이들을 심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깊고 공허한 바람소리만이 맴돌았다. 며칠 후 세 형제와 어머니 윤숙희는 서울 변두리에 얻은 작은 집에 처음으로 함께 모였다. 그곳은 권태준의 차가운 아파트도 박진우의 낡은 목공소도 아니었다. 네 사람이 함께 시작할 새로운 삶을 위해 마련한 작고 소박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보금자리였다. 저녁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와 소박한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다. 윤숙희가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 서성이며 서툰 솜씨로 차려낸 그들의 첫 번째 가족 식사였다. 48년 만에 첫 저녁 식사였다. 하지만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와는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네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48년이라는 공백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거대했다. 윤숙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밥만 깨작거렸다. 아들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다.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그의 어설픈 농담은 공기 중에 흩어질 뿐이었다. 권태주는 이런 상황이 낯설고 불편했다. 그는 평생을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왔다. 이 서툴고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길 잃은 아이 같았다. 차민호는 그런 형들과 어머니를 안타까운 눈으로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어색한 침묵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바로 그때였다. 윤숙희는 말없이 밥만 먹고 있는 첫째 아들 태준의 밥그릇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서툴게 젓가락질을 하여 접시에 놓인 생선구이 한 점을 집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밥그릇 위에 그 생선 살점을 올려놓았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살짝 움찔했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온기였다. 어머니의 손길. 그는 고맙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잠시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밥그릇 위에 놓인 그 생선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얼음장 같던 식탁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용서나 화해가 아니었다.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신호였다. 그날 식탁에서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을 것이다. 48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이 소박한 저녁 식탁에서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툰 온기를 나누며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아주 천천히 배워나갈 것이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저녁 노을이 새로 시작하는 네 사람의 조용한 저녁을 물들이고 있었다.